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왜 떼니? 78 박정혜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연회장 입구였습니다. 금빛 글씨로 박상철 회장 7수년이라 적힌 안내판 아래 가족 좌석표에서 막내 동생 박상철이 큰 누나 박정혜라는 이름표를 뜯어버렸습니다. 정혜가 물었습니다. 상철아, 누나 이름을 왜 떼? 상철은 주변의 친척과 업계 손님들을 훑어보더니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미싱이나 하던 누나가 무슨 가족이야. 옷이나 놓고 그냥 가. 그리고 호텔 직원을 불렀어요. 저분 서비스 통로 쪽으로 안내해드려요. 상철이 정혜의 옷가방을 잡으려 하자 정혜가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카디건 소매가 밀려 올라가 왼손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 맞은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오빠와 함께 내리다가 정혜의 손을 보고 그대로 멈췄어요. 오빠, 저 손. 여자는 수행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저분 성함부터 확인하고 바로 모셔와요. 상철은 그 표정을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꺼봐. 괜히 손님들 눈에 띄잖아. 얼른 가. 정혜가 한 걸음 물러났어요. 손대지 마. 상철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정혜는 옷가방의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옷도 안 놓고 갈 거야. 잔치 전날 밤 시장 골목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셔터는 내려갔고 떡집불도 꺼졌는데 골목 끝 정혜수선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만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정혜는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작은 금소금이 일정하게 울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정혜의 오른발이 페달을 밟고 오른손은 원단을 밀었습니다. 왼손은 조금 느렸어요. 화상으로 손가락 2개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 두꺼운 천을 잡을 때는 손끝에 찌그러진 쇠골무를 끼웠습니다. 그 골무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 한쪽이 눌려 움푹 들어가 있고 불에 그을린 검은 자국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정혜는 골무를 낀 손으로 남자 정장의 어깨선을 눌렀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내려갔지. 혼잣말을 하며 실을 한 땀 더 풀었습니다. 그 양복은 상철의 큰 사위 것이었어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약간 낮아 기성복을 입으면 뒷목이 울었거든요. 정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도 아닌데 몇 년 전에 한번 수선해준 옷의 모양을 기억했어요. 옆 의자에는 수선이 끝난 옷 6벌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미의 원피스, 손자의 교복 재킷, 작은 조카의 코트, 조카 사위의 양복 2벌, 그리고 상철 아내의 행사복. 마지막 한 벌을 끝내면 7벌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아직 가게예요? 응. 아이고, 내일 하셔도 되는데. 정혜가 웃었습니다. 내일 입을 건데 내일 하면 어떻게 입니까? 아빠가 괜히 한꺼번에 부탁해서 그렇죠. 내 아빠만 부탁했나? 너희가 하나씩 들고 오니까 7벌이 됐지. 선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고모, 돈은 진짜 받으셔야 해요. 됐다. 맨날 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미안하잖아요. 정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가 또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가족한테 무슨 돈을 받아? 그 말은 정혜가 평생 써온 말이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누나인데 뭘, 고모인데 뭘,
돈을 받지 않은 수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상철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면 병원에 따라갔고 제삿날이면 이틀 전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선미가 처자일을 낳았을 때는 2달 동안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바지가 찢어졌다고 하면 저녁 장사를 접고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 앞에 정혜는 늘 같은 말을 붙였지요. 가족인데. 선미가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고모, 내일 뭐 입고 오세요? 입을 거 있지. 새 옷 하나 해드릴걸. 옷 하는 사람이 입을 옷 없겠니? 정혜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뒤 작은 행거에는 새 옷이 없었어요. 있던 회색 카디건의 팔꿈치를 안쪽에서 기워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혜는 마지막 양복의 실밥을 잘라낸 뒤 옆에 세워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감색 울 원단으로 만든 남성 재킷. 상철의 칠순 선물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재킷이 아니었어요. 정혜가 직접 패턴을 떴습니다. 상철은 젊을 때부터 오른쪽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지요. 정혜는 그것을 기억하고 오른쪽 어깨 속에만 얇은 보강제를 덧댔습니다. 입으면 양쪽 어깨가 가지런해 보이도록 말이에요. 안주머니 안쪽에는 작은 천 조각도 하나 달았습니다. 상철 칠순, 누나 정혜. 보이지 않는 곳에만 작게 새겼어요. 정혜가 재킷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막내 아직 멋있겠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상철 옆에 앉아 밥 한 끼 먹고 손수 만든 재킷을 입은 동생과 사진 한 장 찍는 것. 그것이면 됐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 정혜는 천 조각 하나가 전기난로 가까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몸을 숙여 집어들었어요. 천은 불 가까이 두는 게 아니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정혜는 난로를 끄고 플러그까지 뽑았습니다. 그런 뒤 의자에 앉아 왼손을 주물렀어요. 추운 날이면 흉터가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굳어 골무를 빼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골무를 바라보던 정혜의 눈에 아주 잠깐 붉은 불빛이 스쳤습니다. 비명, 연기, 뜨거운 천 냄새. 하지만 정혜는 이내 골무를 작은 반지꼬리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7벌의 옷을 투명한 옷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색 재킷은 별도로 포장했고 골무가 든 반지꼬리도 천가방에 넣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옆 가게 떡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혜 언니, 어디 좋은 데 가요? 막내 칠순. 상철 씨가 벌써 칠순이에요? 그러게. 내가 업어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정혜가 웃었습니다. 떡집 주인이 옷가방을 보고 혀를 찼어요. 저건 또 다 해주셨어요? 잔칫날 입는 옷은 몸에 맞아야지. 언니는 평생 남 옷만 맞춰주네. 택시 문을 열던 정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옷이 사람한테 맞아야지. 사람이 옷에 몸을 구겨 넣으면 불편해. 그 말이 그날 저녁 자신에게 돌아올 줄 정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가족 좌석표에서 자기 이름부터 찾았어요. 큰 누나 박정혜. 그 넉자를 보고 정혜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그 이름표는 상철 손에 뜯겨나갔고 정혜가 밤새 고친 옷은 받아야 하지만 정혜 자신은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철이 옷가방을 달라고 했을 때 정혜가 놓지 않은 이유도 이제는 분명했어요. 그 가방 안에 단순히 옷 7벌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평생 공짜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낸 정혜의 시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 시간이 자신보다 먼저 잔치장 안으로 들어가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상철은 칠순잔치를 석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처음 선미가 물었을 때만 해도 가족끼리 조용히 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석 명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옛거래처 사장, 부자재 협회 사람들, 은행 지점장, 예전에 상철 회사 물건을 받아주던 의류업체 임원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림의류그룹 한명진 회장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오자 잔치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철은 호텔을 바꿨어요. 가족 식사 자리였던 것이 100명 넘는 연회가 됐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상철은 연회장에 일찍 나와 직원들을 붙잡고 명패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 자리는 여기 말고 이쪽. 처음 도면에는 가족석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라고.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는 대로. 상철은 직접 의자 간격까지 살폈어요. 현수막 글씨 조금 더 밝게 못해요? 선미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칠순잔치인데 무슨 창립기념식 같아. 내가 뭘 알아. 아빠 친구들이랑 친척들이 와서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상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한 회장님 오시면 사진 하나 제대로 남겨야 해. 그게 그냥 사진인 줄 알아? 선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출신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누나 셋과 좁은 방에서 살았던 이야기, 공장 도시락을 나눠 먹던 이야기, 정혜가 야간 미식일을 하며 학비를 대준 이야기. 상철에게 그 시절은 감사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지워야 할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뒤부터는 더했어요. 누가 누나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요 라고 하면 상철은 꼭 말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나의 희생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작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성공이 누구에게 비쳤다는 이야기를 싫어했으니까요. 정혜가 호텔에 도착하기 직전 상철은 사진사를 불러 촬영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식구끼리, 형제분들도 같이 찍으실까요? 사진사의 질문에 상철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직계만 먼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친척들. 그때 선미가 끼어들었어요. 고모들도 처음부터 같이 찍어야죠.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 누나들이잖아. 사진이 너무 복잡해져. 선미는 아버지를 빤히 봤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싫은 거 아니야? 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 조심해. 선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족 안에서 상철의 체면이 걸린 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편했어요. 정혜도 늘 그렇게 했고요. 고모가 참으니까 다른 사람도 참았습니다. 그 결과 상철은 가족을 대표한다는 자리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몰랐어요. 잠시 뒤 정혜가 도착했습니다. 회색 카디건, 검은 치마, 낡은 청가방. 상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순간 얼굴부터 굳었습니다. 그의 첫 시선은 누나의 얼굴이 아니라 주변 손님들에게 향했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 재빨리 좌석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뜯었습니다. 선미가 다시 막았어요. 아빠, 왜 이래 정말?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 고모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정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어울리는데? 상철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정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시장 골목 미싱 앞? 상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누나까지 왜 이래? 그때 사촌 형 박영수가 다가왔습니다. 73세 영수는 어린 시절 정혜와 상철 남매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수가 구겨진 이름표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혜 자리 아니냐? 상철이 웃는 척했습니다. 자리 좀 바꾸려고. 어디로?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수의 눈이 옷가방으로 갔습니다. 저 옷도 정혜가 다 해왔나? 선미가 대신 말했어요. 7벌이요. 고모가 일주일 내내 고쳤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철아, 형님, 오늘은 그냥 넘어가세요. 뭘 넘어가? 집안일입니다. 영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혜가 내 학비 대려고 밤새 미싱 돌린 걸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냐? 내가 상고 다닐 때 교복값 없어서 정혜가 자기 겨울 외투 팔았던 것도 내가 봤어.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몇몇 친척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미싱 몇 년 돌린 걸 언제까지 생색내려고 합니까?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보다 정혜가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상철아.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힘으로 성공했어요. 누나가 밥 몇 번 해주고 학비 좀 보탰다고 내 인생 다 만든 것처럼 말하는 거 지긋지긋해. 영수가 버럭했어요. 밥 몇 번? 정혜가 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됐어. 뭐가 돼? 내가 또 입 막을 거냐? 잔칫날이잖아. 그 말에 상철의 얼굴에 아주 짧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역시 누나는 참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상철은 곧장 사진사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촬영 시작합시다. 시간 없어요. 선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모 없이? 선미야, 난 안 찍을래. 선미 남편도 딸 옆에 섰습니다. 저도 고모님 오시면 찍겠습니다. 손자 하나가 눈치를 보다가 정혜 옆으로 다가왔어요. 왕고 모랑 같이 찍으면 안 돼? 상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가족 사진에서 가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오늘 가족 아닙니다. 사진에 넣지 마세요. 순간 연회장 입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진사는 카메라를 내렸고 호텔 직원도 멈췄어요. 정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 뜯긴 이름표보다 그 말이 더 깊게 들어왔어요. 상철은 마치 자신의 말을 확정하려는 사람처럼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은 직계 가족만 찍겠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혜원과 한태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혜의 소매가 올라가 화상 흉터가 드러났고 혜원의 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만든 가족사진 한 장을 지키려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누나를 가장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자리 한가운데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옷가방 줘. 상철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어요. 안 준다. 상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정혜가 가족 부탁을 거절하는 모습을 그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안 줘? 애들 오늘 입을 옷이잖아. 맞아. 그럼 줘야지. 입을 사람한테 내가 직접 줄 거야. 정혜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선미의 원피스를 꺼냈어요. 선미야. 네, 고모. 내 옷. 선미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정혜가 옷걸이 어깨 부분을 만지며 말했어요. 왼쪽 겨드랑이가 조금 당긴다 했지? 안감까지 풀어서 반 치수 늘려놨어. 한번 입어보고 불편하면 다시 가져와. 선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모, 지금은 오빠다.
다음은 선미 남편 양복이었습니다. 자네는 오른쪽 어깨가 낮아서 뒤가 울더라. 속에 조금 받쳤어. 감사합니다, 고모님. 정혜는 손자 재킷도 꺼냈어요. 팔 2마디 늘렸다. 키 더 크면 내년엔 새로 사야 해. 손자가 얼른 받았습니다. 상철이 참지 못하고 가방을 잡으려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약속한 사람들한테 약속한 물건 주는 거야. 그걸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나는 못 들어간다며. 상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가방 안을 정리했어요. 맨 뒤에는 남색 보자기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철의 시선이 거기에 닿았습니다. 그건 내 거지? 정혜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상철이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줘. 안에서 갈아입게. 정혜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철 얼굴에 잠깐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누나는 결국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혜는 상자를 상철 쪽으로 내밀다가 다시 자기 품으로 당겼습니다. 이건 잠깐 보류하자. 뭐? 조금 있다가.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나가 지금 나한테 유세하는 거야? 정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유세했니? 옛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왜 이래? 정혜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된 적 없어. 그럼 그냥 놓고 가. 싫다. 그 짧은 2글자에 상철이 굳었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싫어. 정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쫓으면서 그 사람이 한 일은 받아가겠다는 게 이상해서 그래. 주변에 있던 친척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더 불편해졌어요. 누가 내쫓았다고 그래. 그냥 오늘 자리가 좀. 아까 직원한테 서비스 통로로 데려가라 했잖아. 사람들 방해되니까 그랬지. 내가 내 잔치에 방해야? 상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방을 닫고 청가방에서 작은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지퍼 손잡이에 실밥이 걸려 있었거든요. 정혜는 반지꼬리 뚜껑을 열어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찌그러진 쇠골무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딸랑. 작은 금소금이 대리석 바닥에서 울렸습니다. 정혜가 몸을 숙이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그 골무를 집었습니다. 한혜원이었어요. 혜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거. 정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겁니다. 혜원은 곧바로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은 골무 옆면에 눌린 자국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상철이 2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한 이사님 오셨습니까? 혜원의 시선은 상철을 지나 다시 정혜에게 향했어요. 저분 성함을 여쭤보려던 참입니다. 상철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저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혜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냥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정혜가 상철을 바라봤어요. 상철은 누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잔치장 잘못 찾아오셔서 지금 직원이 안내해 드리려던 참입니다. 선미가 기가 막혀 소리쳤어요. 아빠. 상철이 딸을 노려봤습니다. 조용히 해. 혜원은 여전히 골무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혜가 다시 혜원을 봤습니다. 이 골무 오래 쓰셨어요? 오래됐지요. 얼마나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0해는 넘었을 거예요. 혜원의 숨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혹시 왼손? 그녀의 시선이 정혜의 흉터로 내려갔어요. 그 흉터도 그때 생긴 겁니까? 상철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한 이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버님도 곧 오실 텐데. 혜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분을 왜 밖으로 보내시죠? 상철은 그 질문을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누나 때문에 귀한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무엇을요? 이분은 저희 가족도 아니고 오늘 초대 손님도 아닙니다. 정혜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혜원의 손에 들린 오래된 골무가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상철은 그 작은 물건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비스 통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그만 좀 하고 가. 이번에는 정혜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철을 잠시 바라보다 감색 재킷 상자를 옷가방 가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지퍼를 끝까지 닫았습니다. 한혜원은 정혜의 왼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조금 불편한 듯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가렸어요. 보기 흉하지요. 혜원이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너무 빠르고 단호해서 정혜가 오히려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은 손에 들고 있던 골무를 두 손으로 정혜에게 건넸어요. 제가 어릴 때 이거랑 아주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혜는 골무를 받아 반지꼬리에 넣었습니다. 미싱하는 사람들 골무야 다 비슷하지요. 아니에요. 혜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건 옆이 눌려 있잖아요. 정혜의 손이 멈췄어요. 불에 달궈진 철제 선반이 떨어지면서 눌린 것처럼. 상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 이사님. 혜원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손. 정혜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손등부터 손목까지. 혜원은 자기 왼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지꼬리 뚜껑을 닫는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혜원 뒤에 서 있던 한태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56이었지만 여동생과 달리 기억이 흐릿한 듯 했어요. 혜원아, 오빠도 기억나지? 태호가 정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샘플실. 그 한마디에 정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단 창고 옆에 조그만 샘플실이 있었어요. 창문이 높아서 밖으로 못 나가고. 정혜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문 앞에 원단 꾸러미가 쓰러졌지.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호도 숨을 멈춘 듯 정혜를 봤어요. 정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무슨 얘기야? 정혜가 상철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옛날 얘기다. 혜원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박정혜 선생님 아니세요? 정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40년 전 동산봉제에서 일하셨죠? 주변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상철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산봉제. 그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젊을 때 일했던 공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상철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어느 날 팔에 큰 화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몇 달 동안 일을 쉬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상철은 군 복무를 마치고 막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누나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상철이 급히 말했습니다. 한 이사님, 아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혜원이 상철을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이분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철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냥, 그는 누나라고 했다가 얼른 말을 바꿨어요.
이분은 오래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상철에게 자신은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미싱사로 돌아갔어요. 혜원이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불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기억하세요? 정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기 배선 쪽이었어요. 원단이 많아서 불이 빨리 번졌지. 태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왜 거기 있었죠? 내 아버지가 공장 보러 왔을 때 따라왔잖아. 정혜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반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호와 혜원은 동시에 굳었어요. 정혜도 뒤늦게 깨닫고 말을 고쳤습니다. 어릴 때였으니까. 혜원이 울음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누나가.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했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다 꺼내요? 다 지난 일인데.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 지난 일이어서요. 그 순간 연회장 안쪽에서 한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한 이사님,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오세요? 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상철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는 혜원의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오래전 공장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회장에게 인사를 시키려는 건가 싶었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정혜가 누나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존경받고 싶은 사람 앞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선미가 아버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고모한테 사과해. 너 가만 있어. 한혜원 이사님이 고모를 아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더 가만히 있으라고. 상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정혜가 지친 얼굴로 옷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갈란다. 혜원이 막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정혜는 서비스 통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상철이 안도한 듯 말했어요. 그래. 누나가 오늘만 좀 이해해. 선미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이해를 또 고모가 해야 해?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혜가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혜원이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상철이 돌아봤어요. 혜원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분이 정말 가족이 아니십니까? 상철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순간이었습니다. 고모예요. 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친누나예요. 사촌 영수도 거들었습니다. 큰 누나다. 부모 대신 저놈 키운 누나야. 상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끄덕이면 됐어요. 맞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회장 안쪽에서 다가오는 세림그룹 수행원들을 받고 다시 정혜의 낡은 카디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택했습니다. 아닙니다. 상철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 아닙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대신 덮어줄 수 없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상철은 딸을 보지 않았어요. 혜원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아는 사이이긴 한데 가족은 아닙니다. 사촌 영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상철아, 너 미쳤냐?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혜가 내 누나가 아니면 내가 내 형도 아니냐? 상철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늘 내 잔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도 내 잔치에서는 내 마음대로 만들고 지우냐? 상철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누가 가족을 지웠다고 그래요. 방금 내 입으로 아니라고 했잖아. 주변에 있던 거래처 손님들도 이제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가족 다툼이라 생각해 고개를 돌렸지만 상철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자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모였어요. 상철이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멈추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실 누나입니다라고 인정하면 자신이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는 오히려 더 세게 나갔습니다. 누나라고 다 가족입니까? 오래전부터 왕래도 별로 없고 그냥 필요할 때 옷이나 좀 맡기는 정도예요. 선미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필요할 때 옷이나 맡긴다고? 상철이 돌아봤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쏟아냈어요. 내 처세 낳았을 때 2달 동안 미역국 끓여준 사람이 고모야. 엄마 무릎 수술했을 때 병원에서 밤새운 사람도 고모고, 아빠 제사 준비할 때마다 장 보러 간 사람도 고모잖아. 선미야, 그건 가족 아니야? 그만하라고.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혜는 조카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여기서 말렸을 겁니다. 됐어, 선미야. 아빠 잔칫날이잖아. 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저 들었습니다. 선미가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사촌 영수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18배 학교 그만뒀다. 내 엄마 병원비 대고 너희 셋밥 먹이느라. 내 상고 등록금 밀렸을 때 야간 수당 받아서 낸 것도 정혜야. 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옛날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왜?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니까 듣기 싫으냐? 제가 누나한테 갚을 만큼 갚았습니다. 정혜가 처음으로 물었어요. 뭘 갚았니? 상철이 멈칫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갚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뭘 갚았어? 누나, 지금 돈 준 적 있니? 그런 뜻이 아니라 병원 따라가 달라고 전화할 때 밥 한 번 사준 거?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나도 얻은 게 있잖아. 그 말에 정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가 뭘 얻었니? 상철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됐어. 그녀가 옷가방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야 나도 알겠다. 상철은 누나가 또 참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정혜가 말을 잘랐어요. 오늘만이 아니야. 상철이 굳었습니다. 정혜는 서비스 출입구 쪽으로 2걸음 걸어갔습니다. 혜원이 따라오려 했지만 정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혜는 뒤에서 들려오는 상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이사님, 저분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 가족 아닙니다. 그 말이 정혜의 발을 멈추게 했어요. 처음 한 말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2번째는 체면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3번째까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대신 변명해 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상철보다 먼저 한혜원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 물으셨지요? 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혜가 옷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정혜예요. 상철이 급히 끼어들려 했어요. 누나. 정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말했으니 이제 내 말도 좀 하자. 그리고 혜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박정혜 맞아요. 잠깐 숨을 고른 뒤 상철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누나도 맞고요. 선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촌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 사람이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오늘은 그 말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상철이 당황해 팔을 뻗었습니다. 누나, 그게 아니라. 정혜가 한 걸음 물러났어요. 가족 아니라며. 그 한마디에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지팡이 끝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혜원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84세 한명진 회장이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장 귀한 손님이 도착했는데 자신이 만든 가장 추한 장면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명진 회장은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상철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곧바로 정혜에게 향했어요. 84세 노인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혜도 그를 바라봤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0해라는 시간은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검던 머리는 휘어졌고 젊은 사람의 허리는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명진의 시선이 정혜의 왼손으로 내려갔어요. 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이 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저분 박정혜 선생님이래요. 한명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혜 씨? 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한명진이 지팡이를 짚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정말 정혜 씨 맞습니까? 정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늙었지요. 한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아버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샘플실 기억도 맞습니다. 원단 창고 옆이었고 문 앞에 원단 꾸러미가 쓰러졌다는 것도요. 혜원이 덧붙였습니다. 골무도 있어요. 옆이 찌그러진 거. 한명진의 시선이 다시 정혜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것까지 있었나요? 왜 없어요? 한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둘을 살렸는데. 연회장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상철의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무도 상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명진이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기억합니까? 정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잊을 수야 없지요. 그 말과 함께 아주 짧은 장면들이 정혜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뜨거운 공기, 천장이 타들어가는 소리,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가는 소리. 안에 애들이 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정혜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원단 창고 옆 작은 샘플실, 문 앞에 불붙은 천꾸러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16살 태호와 13살 혜원이 울고 있었어요. 정혜는 물에 적신 원단을 아이들 몸에 둘렀습니다. 혜원이 겁에 질려 정혜의 옷을 붙잡았어요. 아줌마, 우리 죽어요? 정혜는 숨이 차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안 죽어. 불이 너무 커요. 옷은 다시 만들면 돼. 정혜가 아이의 머리를 품에 넣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불길이 퍼지며 철제 선반 하나가 쓰러졌고 정혜는 왼팔로 혜원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쇠가 손등과 손목을 스쳤어요. 골무 한쪽도 그때 찌그러졌습니다. 정혜는 아이 둘을 밖으로 밀어낸 뒤 마지막에 자신이 쓰러졌어요. 회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명진의 목소리가 정혜를 현재로 불러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뒤에도 자기 치료비 얘기는 안 했어요. 정혜가 난처한 듯 웃었습니다. 그 얘길 뭘 또 해요. 한명진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설명하려 하자 정혜가 손을 내저었어요. 회장님, 그만하세요. 애들 살았으면 됐지. 한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상철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방금까지 그냥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누나를 세림그룹 창업주가 두 손을 떨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명진이 말했어요. 당시 내가 정혜 씨한테 개인적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정혜가 기억난다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랬죠. 한명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돈 봉투를 밀어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말고 다친 미싱사들 치료비부터 주고 밀린 월급부터 주세요.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나왔어요.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어려웠으니까요. 한명진이 정혜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순간적인 용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정혜 옆에 옷가방을 보았어요. 선미가 조금 전 받은 수선 옷을 품에 안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보니 아니었군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명진이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신 거군요. 상철은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급히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제가 사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진이 그제야 상철을 보았습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오늘 가족끼리 약간 오해가 있어서. 선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상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가 원래 이런 자리를 불편해해서 제가 먼저 집에 가시라고 한 겁니다. 정혜의 눈이 상철에게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족이 아니라던 사람이 이번에는 다시 누나라고 불렀어요. 혜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상철의 입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2번 들었습니다. 태호도 말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사촌 영수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나도 들었다. 선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상철은 갑자기 수많은 증인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누가 그의 과거를 폭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울 수 없게 된 겁니다. 상철이 정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누나, 내가 순간 말이 좀 심했어. 정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다급해졌어요. 누나도 알잖아. 내가 손님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정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누나가 아니게 됐니? 상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명진이 정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옆 사람에게 넘겼어요. 정혜가 놀라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한명진은 정혜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 순간 한혜원과 한태호도 아버지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배우자와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연회장 안에서 소식을 듣고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정혜가 밀려났던 서비스 통로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진은 정혜를 상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정혜가 밀려난 서비스 출입구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아들 태호와 딸 혜원, 그들의 배우자, 성인이 된 손주들이 차례로 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길을 비켜주었어요. 연회장 안에 있던 업계 사람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철이 그토록 세림가와 함께 사진을 남기고 싶어 꾸민 자리가 비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연회장 안상석이 아니라 서비스 통로 앞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한명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혜 선생. 정혜가 난처한 얼굴로 손을 저었어요. 회장님, 선생은 무슨 선생이에요? 그냥 정혜예요. 한명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정혜 씨. 그는 허리를 숙이려 했습니다. 정혜가 급히 팔을 잡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한명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늦었습니다.
무슨 늦어요. 40년이나 늦었어요. 그리고 정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게 했습니다. 한명진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가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한태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어린 시절 불길 속에서 정혜가 머리에 씌워줬던 젖은 천의 차가운 감촉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웃었습니다. 내가 울기는 많이 울었지.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혜원이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혜의 왼손을 바라보다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제 기억에 그 손이 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혜가 아무 말 없이 혜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혜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그들의 가족들이 차례로 정혜 앞에 섰어요.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여기 있는데 선생님 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명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분에게 빚진 집입니다. 그 말 뒤에 한명진 일가가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비스 출입구 앞에서였습니다. 상철이 누나를 치우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연회장 안에서는 상철의 칠순을 알리는 음악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음악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철은 사람들 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들고요. 미싱이나 하던 누나가 무슨 가족이야. 그 한마디가 이제는 자기 목을 조르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급히 정혜에게 다가갔어요. 누나. 정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정혜가 몸을 돌려 그 손을 떼어냈어요. 손 놓아.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누나, 내가 몰랐어. 정혜가 그를 바라봤어요. 뭘? 누나가 회장님 자녀들을. 정혜의 얼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걸 몰라서 나를 가족 아니라고 했니? 상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누나고 몰랐으면 남이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상철의 눈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동생 눈치를 보며 살아온 누나는 동생의 버릇 하나쯤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상철은 지금도 누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아직도 사람들부터 보는구나. 누나. 나는 내가 나한테 미안해서 누나라 부르는 줄 알았다. 상철이 급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 내가 순간 정신이 나가서. 아까 3번 말했어. 상철의 입이 닫혔습니다. 가족 아니라고. 정혜는 옷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몇 벌의 옷을 꺼냈어요. 이거 작은 애 코트. 조카가 얼른 받았습니다. 이건 내 둘째 양복. 또 다른 조카가 받았어요. 정혜는 하나씩 주인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오늘까지 맡은 건 약속이니까 끝냈다. 선미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옷가방 안에는 남색 상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상철이 그것을 봤어요. 누나. 정혜는 상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재킷 놔주려고 만든 거잖아. 정혜가 가방 안을 내려다봤어요. 그랬지. 오늘 입으려고 기다렸는데. 정혜는 천천히 지퍼를 닫았습니다. 안 줄 거야.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정혜가 옷가방을 세웠어요. 이건 내 동생 주려고 만든 옷이야. 상철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한테 내 가족 아니라고 했잖니. 누나,
그건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그럼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없던 말이 되지는 않아. 상철이 가방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정혜가 손을 치웠어요. 놓아. 누나, 사람들 다 보는데 이러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오히려 웃었어요.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사람들 보는구나. 상철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한명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정혜에게 말했어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혜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상철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이 해주실 일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 동생인 건 회장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오늘 아니라고 한 것도 회장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한명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가 상철을 바라봤어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지. 그 순간 상철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회장이 사업을 끊겠다고 할 때보다 더 두려웠어요. 누나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신에게서 돌아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돈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혜는 남은 옷을 모두 돌려준 뒤 빈 옷걸이를 가방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상철이 체면을 구겼으니 누나가 먼저 조용히 빠져주었을 겁니다. 다음 날이면 반찬 하나 싸들고 상철 집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어제는 서로 화가 나서 그랬으니 잊어라. 평생 그런 식으로 가족을 봉합해온 사람이 정혜였습니다. 찢어진 옷을 꿰매듯 관계가 찢어지면 늘 정혜가 먼저 바늘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혜는 옷가방을 닫고 상철을 불렀습니다. 상철아. 상철이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응, 누나.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그 호칭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달 아버지 제사 있지? 상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안 간다. 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전도 안 붙이고 장도 안 볼 거야. 누나, 지금 화났다고 제사까지. 정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 병원 예약도 앞으로 내가 가. 상철의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형님. 정혜가 그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도 무릎 때문에 병원 갈 때 나 부르지 마세요. 상철의 아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녀도 정혜에게 받은 것이 많았어요. 수술 후 재활할 때 매주 병원에 함께 가준 사람도 정혜였습니다. 정혜는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애들 옷도 마찬가지야.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칠 거 있으면 가게로 가지고 와. 네. 날짜 잡고. 네. 값도 내고.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상철이 참지 못했습니다. 누나, 가족끼리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해? 정혜가 그를 바라봤어요. 가족 아니라며.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이라서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옷 고친 것도, 내 병원 따라간 것도, 제사 음식한 것도, 내 애들 봐준 것도. 상철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혜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누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혜는 자기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굽은 손가락, 오래된 흉터, 수십 년 미싱을 밀어온 손. 나도 잘못했다. 선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싫을 때도 했어. 아파도 했고, 가게 손님 옷 밀어가면서 너희 부탁부터 했다. 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누나가 좋아서 한 거잖아.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상철의 눈에 잠시 희망이 비쳤어요. 그런데 정혜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서 안 하려고. 상철이 굳었습니다. 정혜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까지 맡은 일은 약속이라 끝냈다. 여기까지야. 상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런 식으로 나 곤란하게 만들 거야? 정혜가 물었습니다. 뭐가 곤란한데? 다음 달 제사는 누가 준비해? 정혜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게 먼저 궁금하니? 상철이 멈칫했어요. 아니, 내 말은 내가 해. 내가 어떻게 다 해. 배우면 되지. 누나는 평생 해왔으니까 쉽겠지만.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 보는 것도 배우고, 전 부치는 것도 배우고, 병원 예약 날짜 기억하는 것도 배우고, 손주 옷 찢어지면 수선집 찾아가는 것도 배워. 정혜가 가방 손잡이를 들었습니다.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나가 남처럼 굴겠다는 거네. 정혜가 잠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한테도 이렇게 공짜로 시키진 않잖아. 주변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정혜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선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고모한테 맡기지 말자. 상철이 딸을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왜냐고? 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으니까. 정혜가 선미를 바라봤어요. 선미는 고모 앞에 섰습니다. 아빠만 고모를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선미야, 저도 그랬어요.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 맡길 때 고모 시간 되는지 물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현관에 두고 가기도 했고. 정혜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고모가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고모 시간이고 일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혜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선미가 말했어요. 다음부터 가게로 갈게요. 손님으로. 정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손님만 하지 말고 밥 먹으러도 와. 선미가 울면서 웃었어요. 네. 그 말은 상철에게도 들렸습니다. 정혜가 가족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다만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내쫓은 사람이 누나의 노동까지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철은 그 차이를 알았을까요? 그는 여전히 억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혜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한 말대로 사는 거야. 상철의 입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한명진 가족에게 인사했습니다. 괜한 일 보셨네요. 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가끔 시장 지나면 차나 한잔해요. 한명진이 웃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혜는 그 이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투자니 보상이니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흔에 전 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정혜가 서비스 통로 쪽이 아니라 호텔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선미가 얼른 옆으로 붙었습니다. 고모,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버지 잔치 있어. 선미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혜에게 다시 말했어요. 잔치는 사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미의 남편도 재킷을 들고 따라왔어요. 손주들도 하나둘 정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촌 영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혜랑 밥이나 먹으러 가련다. 상철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가족 따라서.
그 말에 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명진 일가도 정혜에게 인사를 마친 뒤 연회장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기대했던 기념사진은 결국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쳐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은 각자의 몫이었으니까요. 정혜는 호텔 회전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옷가방 안에 남은 것은 감색 재킷 한 벌뿐이었어요. 정혜는 그것을 바라보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옷 하나를 동생 몸에 맞추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혜는 사람에게 옷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틀에만큼은 자기 몸을 억지로 구겨넣고 살았다는 것을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자기 발로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어느 출구를 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장 골목. 정혜수선 미닫이문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6시에 문 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기 힘든 문구였어요. 정혜는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6시든 7시든 가게를 열어뒀습니다. 상철이 바지를 급히 줄여달라고 하면 저녁밥을 미뤘고 손주 교복 단추가 떨어졌다고 하면 퇴근하려던 손님보다 가족 것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제사 전날이면 가게 앞에 잠시 외출이라고 붙여놓고 시장장을 보러 갔고 병원 예약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이미 잡아둔 수선 약속을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부르는 시간과 정혜의 시간이 늘 겹쳤고 겹칠 때마다 밀려나는 쪽은 정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카운터 옆 작은 달력에는 손님 이름과 수선 완료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가족 이름이라고 해서 사이에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오후 5시 50분. 정혜는 마지막 손님에게 회색 바지를 건넸어요. 한번 앉아보세요. 70이 넘은 손님이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굽혔습니다. 어때요? 안 당겨요. 정혜가 바짓단을 살폈어요. 지난번에 여기 잡아당긴다 했잖아요. 밑뒤를 조금 다시 잡았어요. 손님이 몇 번 무릎을 굽혔다 펴더니 웃었습니다. 이래서 정혜 씨한테 오지. 정혜도 웃었어요. 불편하면 옷이 잘못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님이 계산대 위에 수선비를 놓았습니다. 정혜는 돈을 세지 않고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에는 너무 오래 참지 말고 가져와요. 허리 아픈 사람이 꽉 끼는 바지 입으면 더 힘들어. 알았어요.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자 바깥 시장 소리가 잠깐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정혜는 미싱 전원을 껐어요. 페달에서 발을 떼고 콘센트까지 뽑았습니다. 그런 뒤 미싱 아래에 떨어진 짧은 실밥 몇 개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하루 일이 거의 끝난 시간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고모. 선미가 들어왔어요. 두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누구 하나 수선할 옷을 정혜 앞으로 불쑥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제일 먼저 벽시계를 봤어요. 시간 잘 맞췄네. 선미가 웃었습니다. 고모가 6시에 맞춰오라고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선미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고모, 우리 가는 중이니까 기다려주세요. 차가 막히면 30분 늦게 와도 고모가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혜가 밥을 먹었는지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시간을 물었습니다. 정혜가 되는 시간에 맞췄어요. 그 차이는 벽에 붙은 종이 한 장보다 작아 보였지만 정혜에게는 컸습니다. 손자가 품에 안고 있던 종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왕고모, 이것도 봐줘요. 정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교복 바지가 들어 있었어요. 한쪽 무릎 아래가 길게 터져 있었습니다. 정혜가 바지를 펼쳤어요. 또 넘어졌니? 손자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축구하다가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무릎 조금 까졌어요. 정혜는 먼저 손자의 무릎부터 살폈습니다. 바지를 보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상처는 다 말랐네. 네. 정혜가 터진 부분을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겉에서 받기만 하면 다시 찢어질 자리였어요. 이건 안쪽에 천 하나 덧대야겠다. 선미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정혜가 받았어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쓰게 하는 수선표였습니다. 이름, 연락처, 맡긴 날짜, 고쳐야 할 부분, 그 칸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가 피식 웃었어요. 뭘 이런 것까지 써왔어.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쓰잖아요. 너희 번호야 내가 외우는데. 그래도요. 선미는 장난스럽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칠순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부터 가게로 오겠다고, 날짜를 잡겠다고, 값도 내겠다고. 정혜가 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손자 이름 아래 수선할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 무릎 찢어짐, 급하지 않음. 정혜가 그 마지막 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급하지 않음? 손자가 얼른 말했어요. 체육복 하나 더 있어요. 선미가 덧붙였습니다. 고모 손님들 먼저 하세요. 다음 주 안에만 되면 돼요. 정혜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칸에는 이미 수선 완료 표시가 여러 개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는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연필로 손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요일에 해놓을게. 네. 학교 끝나고 내가 와서 찾아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올게요. 정혜가 바지를 접어 다른 손님 물건과 같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 옷이라고 미싱 위에 따로 올려두지 않았어요. 순서가 있는 곳에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선미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얼마예요? 정혜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됐다. 가족한테 무슨 돈을 받니? 그 말이 목구멍 근처까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손자의 바지가 놓인 선반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평소 손님에게 말하듯 수선비를 말했습니다. 선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정혜가 돈을 집어 서랍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실랑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돈을 도로 집어넣으려 하지 않았고 정혜도 됐다며 선미 가방에 억지로 넣지 않았어요. 손자는 자기가 맡긴 바지가 다른 손님 옷들 사이에 놓인 것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왕고모, 왜? 돈 받으면 제가 손님이에요? 정혜가 아이를 봤습니다. 선미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옷 맡길 때는 손님이지. 그럼 밥 먹을 때는요? 그때는 가족이고. 손자가 금세 웃었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네. 그럼. 정혜는 수선표를 카운터 옆 집게에 꽂았습니다. 선미의 남편이 가게 한쪽 벽에 세워둔 작은 접이식상을 폈어요. 그럼 이제 손님 일은 맡겼으니까 가족이랍시다. 정혜가 웃었습니다. 가족 일이 뭔데? 밥 먹는 일이죠. 손주들이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밥, 멸치볶음, 계란말이, 잘 깎은 배와 사과, 거창한 음식은 없었어요. 누군가 정혜에게 차려달라고 부탁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선미가 아침에 김밥집에 들러 사온 것과 집에서 조금씩 담아온 반찬이 전부였어요. 정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죠. 선미의 남편이 종이컵에 물을 따랐고 손주들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큰 손주가 김밥통의 뚜껑을 열다가 작은 손주 손등을 툭 쳤어요. 먼저 먹지 마. 왜? 왕고모 앉아야지. 정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배고프면 먼저 먹어. 그래도 같이 먹어야 맛있죠.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정혜는 누군가 밥을 먹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상에 국을 올리고 수저가 모자라면 다시 일어나고 반찬이 떨어지면 접시를 채웠습니다. 정작 자기가 앉을 때쯤이면 다른 사람들은 한참 먹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날은 아무도 정혜에게 물을 가져오라거나 그릇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먹을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선미가 가게 안쪽에 작은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고모, 여기 앉아요. 등받이는 낮고 모서리는 오래 달아 둥근 의자였습니다. 정혜가 수십 년 동안 손님 치수를 재다가 허리가 아플 때 잠깐씩 앉던 자리였어요. 정혜가 웃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야? 손자가 대답했어요. 왕고모 자리니까. 내 가게니까 다 내 자리인데. 그럼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요. 정혜가 의자를 손으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푹신하지도 않았고 좋은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 몸에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정혜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선미와 가족들도 상 둘레에 자리를 잡았어요. 누구도 정혜보다 먼저 자리를 정해주거나 억지로 밀어앉히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앉은 뒤 남은 자리에 각자 앉았어요. 손자가 김밥 하나를 들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가 웃었어요. 먹어. 그제야 아이가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작은 수선집 안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미싱은 꺼져 있었고 바깥으로는 장사를 마치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선미가 계란말이 하나를 정혜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고모 이거 드세요. 너희 먹어. 저희 많이 먹었어요. 정혜가 하나를 집었습니다. 직접 했니?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혜가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끝이 조금 삐뚤고 속은 한쪽이 두꺼웠지만 잘 익어 있었어요. 괜찮네. 선미가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다행이다. 그 이상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대신 맡게 됐는지, 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선미는 자기 손으로 만든 반찬을 가져왔고 정혜는 그 반찬을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집다가 바닥에 하나 떨어뜨렸어요. 얼른 몸을 숙여주어 휴지에 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혜가 먼저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혜의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아이가 자기 실수를 자기가 치웠어요.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잠시 뒤 가게 밖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당겼어요. 달칵? 문이 조금 열리다가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혜 씨, 아직 해요? 정혜가 벽시계를 봤습니다. 김바늘이 거의 12시에 닿아 있었어요. 오늘은 6시까지예요. 여자가 손에 든 바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허리만 조금 줄이면 되는데. 정혜는 잠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바로 받아들었을 겁니다. 허리 하나쯤이야. 10분이면 되는데.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또 다른 손님이 오면 1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정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주세요. 여자가 벽에 붙은 종이를 받습니다. 오늘은 6시에 문 닫습니다. 그래요. 내일 올게요. 오후에 와요. 오전에는 맡긴 게 많아. 알았어요.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닫았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정혜는 다시 상으로 돌아와 김밥 반쪽을 집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모, 그것 하나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내일 오라고 정한 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 분 뒤 벽시계의 긴 바늘이 12시에 닿았습니다. 6시였습니다. 정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문 닫으러. 우리 있는데도요? 정혜가 웃었습니다. 너희 있으니까 더 닫아야지. 밥 먹어야 하잖아.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정혜는 가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 붙여둔 종이가 유리문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6시에 문 닫습니다. 정혜는 종이를 천천히 떼었어요. 밖에는 장사를 마치는 가게도 있었고 아직 손님을 받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풍경을 잠깐 보고 미닫이 문을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딸랑. 문이 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어요. 정혜가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작은 금소금이 조용한 수선집 안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누구도 조금만 더 열어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급한 옷을 내밀지 않았어요. 정혜는 손잡이를 한 번 당겨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식 옆에 낡은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자가 접시에 남겨둔 배 한 조각을 정혜 쪽으로 밀었습니다. 왕고모 거예요. 정혜가 배를 집었습니다. 왜 내 거야? 제일 큰 거 남겨놨어요. 정혜가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났어요. 바깥 시장 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조금 멀어졌고 꺼진 미싱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시였습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정혜수선의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